오케이. 지금 우리가 그 교회 처음 오셨으니까 공부를 해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일단 1부, 거기서 챕터가 4가지 있고요. 예수는 누구이신가? 그다음에 두 번째도 예수는 누구이신가지만, 예수가 한 말이 믿을만 한가?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3과에서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런 얘기. 4과에서는 4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되고, 그래서 예수는 누구이신가 챕터 1장에서 주로 했던 얘기는 이제 어떤 주장들을 하셨는가, 예수가 어떻게 다른가,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결국 주장하신 거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을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사실이다, 주장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거나 또는 사실이 아니다고 이제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절할 경우에는 사실 예수님이 사기꾼이나 그리고 이제 미친 자로 취급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줬었고요. 근데 하여튼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주장을 하면 그걸 다 그대로 믿을 수는 없죠.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따져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제 2과는 이렇게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은 믿을만 한가 하는 거를 좀 따져보자 하는 것이 2과의 주도 내용이고, 그래서 그의 5가지 면에서 그걸 좀 살펴보자. 그래서 그 가르침 면에서, 또는 행동 면에서, 인품 면에서, 예언의 성취 면에서,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면에서 이런 것들을 보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행동면에서를 좀 보고 있는 거죠. 행동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의 논리적인 가능성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두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미친 자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미친 자나 사기꾼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만한 자가 사기꾼이나 기적, 미친 자일 리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사실 이제 기적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사건이 발생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기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 결국은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을 할 수 있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서로 주장하고 또 서로 논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두 가지 문제로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설득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하여튼 이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 문제로 갑니다. 과연 하나님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나름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얘기해주고, 그 당시에 그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를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면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은 아니더라도 나중이라도
또 다른 기회에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찬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이 존재할까, 하나님의 존재 문제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우주 전체를 싹 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사실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면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지 않더라도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의 존재를 자연 만물 가운데 드러내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면 그들이 필기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흔적들을 좀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주관이 어떻게 변천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또 그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이 살아오면서 또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 지난 200년 동안 더 급격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또 뭐냐면 또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적 설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왜 안 넘어가네? 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좀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인데 참 이런 자동차 한번 타보고 싶지 않나요? 이런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렇게 이런 차를 좀 타보고 싶은 것들이 또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의 하나의 로망일 텐데, 특히 이제 남자라면 이런 차를 한번 타보고 싶은 게 로망이죠. 그렇지 않나요? 성빈이, 윤수,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뭐 이런 차, 스포츠카 좀 타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런 차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런 차를 만들려면 어, 오늘은 이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네. 이렇게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차들을 만들려면 이렇게 설계 도면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설계 도면이 필요하고, 근데 이런 설계 도면이 필요하면 이런 설계 도면이 있으면 이제 차를 한 대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대를 만들 수 있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또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설계 도면이 있다는 얘기는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어, 그래서 설계한 사람이 있고 또 설계도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나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대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한 가족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있고, 여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또 내가 있고, 또 내 누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한 세대, 다음 세대, 그 또 다음 세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자꾸 만들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인간의 설계 도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설계 도면이 어디에 있죠? 이미 여러분들이 좀 배웠죠.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인간의 설계 도면이 있나요? 네,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세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세포에 여기 핵이 있고요. 핵 안에 염색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염색체에 대해서 50년대 사람들이 50년 이후에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염색체라는 것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쭉 되어 있고, 근데 이 실타래가 이중 나선 구조라는 거죠. 이중으로 되어 있고, 이게 서로 꼬여 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염기라고 하는 구아닌, 시토닌, 아데닌, 티람이라는 네 개의 염기로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염기로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데닌하고 민아, 네. 그 속어 좀 해줄래?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 커넥션이 왜 이렇지? 내 말 잘 들려요? 예, 네. 들립니다. 오케이. 조금 전에 인터넷 접속이 좀 불안해서 근데 다시 연결합니다. 레코딩. 오케이. 잘 보입니까? 예, 오케이. 지금 우리가 그 교회 처음 오셨으니까 요 공부를 해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일단 1부, 거기서 챕터가 4가지 있고요. 예수는 누구이신가? 그다음에 두 번째도 예수는 누구이신가지만, 예수가 한 말이 믿을만한가?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3과에서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런 얘기. 4과에서는 4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되고, 그래서 예수는 누구이신가? 챕터 1장에서 주로 했던 얘기는 이제 어떤 주장들을 하셨는가, 예수가 어떻게 다른가,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결국 주장하신 거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을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사실이다, 주장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거나 또는 사실이 아니다고 이제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절할 경우에는 사실 예수님이 사기꾼이나 또 이제 미친 자로 취급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줬었고요. 근데 하여튼,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주장을 하면 그걸 다 그대로 믿을 수는 없죠.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따져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그래서 제 2과는 이렇게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은 믿을만한가 하는 것을 좀 따져보자 하는 것이 이거의 주도 내용이고, 그래서 그의 5가지 면에서 그걸 좀 살펴보자. 그래서 그 가르침 면에서 또는 행동 면에서 인품 면에서 예언의 성취 면에서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면에서 이런 것들을 보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행동면에서를 좀 보고 있는 거죠. 행동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의 논리적인 가능성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두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또 미친 자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미친 자나 사기꾼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만한 자가 사기꾼이나 기적, 미친 자일 리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사실 이제 기적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사건이 발생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기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 결국은,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을 할 수 있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서로 주장하고, 또, 서로 논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문제로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설득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하여튼 이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 문제로 갑니다. 과연 하나님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나름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얘기해주고, 그 당시에 그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를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면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은 아니더라도 나중이라도 또 다른 기회에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찬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이 존재할까, 하나님의 존재 문제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우주 전체를 싹 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사실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면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지 않더라도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의 존재를 자연 만물 가운데 드러내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면 그들이 피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흔적들을 좀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주관이 어떻게 변천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또 그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이 살아오면서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지난 200년 동안 더 급격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또 뭐냐면 또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적 설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왜 안 넘어가네? 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좀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인데 참 이런 자동차 한번 타보고 싶지 않나요? 이런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렇게 이런 차를 좀 타보고 싶은 것들이 또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의 하나의 로망일 텐데 특히 이제 남자라면 이런 차를 한번 타보고 싶은 게 로망이죠. 그렇지 않나요? 성빈이, 윤수,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뭐 이런 차, 스포츠카 좀 타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런 차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죠? 이런 차를 만들려면, 어, 오늘은, 이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네. 이렇게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차들을 만들려면 이렇게 설계 도면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설계 도면이 필요하고, 근데 이런 설계 도면이 필요하면 이런 설계 도면이 있으면 이제 차를 한 대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대를 만들 수 있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또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설계 도면이 있다는 얘기는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설계한 사람이 있고 또 설계도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나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대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한 가족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있고, 여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또 내가 있고, 또 내 누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한 세대, 다음 세대, 그 또 다음 세대, 계속해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자꾸 만들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인간의 설계 도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설계 도면이 어디에 있죠? 이미 여러분들이 좀 배웠죠.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인간의 설계 도면이 있나요? 네,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세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세포에 여기 핵이 있고요. 핵 안에 염색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염색체에 대해서 50년대 사람들이 50년 이후에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염색체라는 것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쭉 돼 있고, 근데 이 실타래가
이중 나선 구조라는 거죠. 이중으로 돼 있고 서로 꼬여 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염기라고 하는 구아닌, 시토닌, 아데닌, 티암이라는 네 개의 염기로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염기로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데닌하고 티아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구아닌하고 시토신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조합들이 끊임없이 쭉 배열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DNA 구조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제 유전학 정보를 담고 있는지는 처음부터는 몰랐고요. 이런 것도 이제 이게 세포를 공부하고, 세포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공부하고, 또 핵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핵에는 뭐가 있는가, 이런 걸 공부하다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크로모솜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이거는 구조가 어떻게 된다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돼 있고, 그러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유전적인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잘 안 넘어가네. 글쎄, 이건 이렇게 좀 잘 작동을 안 할까. 아직 뭐가 켜져 있는 게 많아서 그런가. 이렇게, 어, 그래서, 또 알게 된 게 이제 이게 세포를 복제할 때, 또 이게 역할을 한다는 걸 또 알게 됐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는데 세포 분열이 나면서 복제할 경우에 이것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또 이게 또 새로운 것이 생겨난다. 그럴 때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구아닌하고 시토신이 항상 이 두 개가 연결되고 아데닌하고 티아민이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 시토신이 있으면 그래서 시토신에서 거기에 딱 붙는 게 뭐냐면 딱 구아닌이 갖다 붙게 되고요. 여기 구아닌이 이쪽에 있었으면 여기 시토신이 붙게 되고 여기 티아민이 있었으면 거기는 아데닌이 붙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복제되는 건데 그것이 요런 이제 이렇게 연결되니까 요걸 가지고 또 뭐냐면 요거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요런 게 딱 두 개의 페어씩 딱딱 걸리는 것 때문에 또 새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옛날 거하고 동일한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 있던 요것이 두 개로 이제 복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제 이 DNA가 바로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인간의 뭐냐면 설계의 도면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유전학적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서부터 게놈 프로젝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신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과학 잡지들 통해서.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21세기 들어오면서 이 게놈 프로젝트를 이제 미국 서구에서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죠. 그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염색체에 있는 그 염기 배열들이 어떻게 되느냐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가 염기 쌍이고요. 요거 하나 쌍이고 요것도 하나 쌍이 하나 쌍들이 이걸로 쭉 어떤 배열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어떤 배열로 되어 있느냐
그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는 저같이 염색체가 46개가 있고요. 46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쉽게 설명하면 이것이 게놈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인데, 이것이 일종의 인간의 설계 도면책인 거고요. 도면책인 거고, 일종의 말하자면 챕터가 46개의 챕터가 있는 거죠. 46개의 설계 도면책이 있는 거고, 설계 도면이 있고, 그것이 다 묶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설계 도면책이 되는 셈이죠. 쉽게 우리 얘기를 하면.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설계 도면 두 개가 결국은 성을 남자냐 여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XY로 되어 있으면 남성이 되고 XX로 되어 있으면 여성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남자냐 여자냐는 이런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거고 요새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과와 관련돼서 성 정체성 이런 것들은 이런 생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동성애 그러면 동성애에 관련된 이런 유전적 정보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에서 지난 20년 동안 많이 조사를 했지만 동성애와 관계된 또 성정체성과 관계된 그런 이제 생물학적 증거, 과학적 증거는 없다는 것이 이제 결론 난 거고요. 그래서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취향입니다. 자기의 선택이죠. 나는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생물학적 증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간 게놈이라는 것이 인간의 설계 도면책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까 얘기한 식으로 두 개 나선형 구조가 둘로 갈라지면서 다시 복제가 되면서 이렇게 또 다음 세대로 이렇게 또 전달되는 거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염기 세열이 뭐냐면 3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배열이죠. 이런 유전자 배열인데 이거 염기쌍들의 배열이 쭉 하면 46개가 있었다고 그러고 거기 있는 것들 다 하면 그게 어떻게 되면 한 30억 개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것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유전자인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 엑손, 인트론, 엑손 뭐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엑손은 이제 시작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론은 거기에 이제 어떤 특별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엑손 이런 모양이 나오는 이제 이런 순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떤 특정한 순서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엑손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엑손과 엑손 사이에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피부색은 어떤 색이라든지 또 눈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라든지 또 어떻게 생겼다든지 뭐 그런 정보들이 뭐 혈액형은 뭐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인트론이라고 하는데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인트론인 거 다른 게 아니라 특정한 이런 염기 배열인 거죠. 하여튼 이런 배열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30억 개쯤 있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다 정보들이 있는 거니까, 사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게 염기 서열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것들은 이제 찾아낸 거고요. 그 게놈 프로젝트를 해서. 그러면 어디가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냐는 계속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여긴 것 같다, 저건 저긴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동성애에 관련돼서 유전적 정보가 없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동성애 하는 사람들 동성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염기를 쫙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평범한 사람들의 염기를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염기 서열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없이 많이 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특별히 특이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남자 여자 그러면 이게 쭉 조사해 보면 남자는 다 이게 X, Y 이게 다르다 이거죠. X 맨 마지막 두 개가 여자는 이게 두 개가 같고 그러니까 그 차이로 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되면 남자 이렇게 되면 여자구나 하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고 또 그거대로 다 이제 발현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동성애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기 30억 개인데 억이라는 숫자가 이제 얼마나 크냐, 그죠? 그래서 억을 세미할 때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1분이 60초죠. 또 1시간은 또 60분이고요. 그러면 60 곱하기 60 하면 1시간 안에 있는 초수가 되죠. 이게 하루는 24시간이죠. 여기다 24를 곱하면 하루에 있는 초의 수가 되고요. 1년은 365일이잖아요. 여기다 365 보면은 이 숫자 64 곱하기 60 곱하기 24 곱하기 365 하면은 뭐예요? 1년 안에 있는 초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 합쳐면 1년 동안의 초는 뭐냐면 3천만 초쯤 되죠. 3,100만 500, 3,100만 53만 6천 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3천만 초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1억 초가 되려면 대충 3년인 거예요. 3년쯤 걸리는 거죠. 예. 3년 돼야 이제 초수로 따지면 이제 1억 초쯤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9,450만 초쯤 되는 거죠. 그래서 1초에 한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1억 살인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조금 얘기가 좀 3년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이 숫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숫자를 1초 만에 읽겠어요? 못 읽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작을 땐 1, 2, 3, 4 할 땐 1초보다 더 빨리 셀 수 있겠지만 숫자가 점점 커지면 이게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몇 초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1억까지 세는데 1초마다 한 숫자를 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시간을 더 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숫자 되는데 시간이 드는 걸 좀 감안해서 좀 뭐 한 5년 정도 좀 걸릴 수 있다. 좀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요거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다 세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인간이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조금 하루에 12시간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년이죠. 이렇게 하루 24시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숫장을 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시간을 내서 술을 읽는 것도 술을 읽는 것도 세는 것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야 되는 시간이 7, 8시간, 먹는데 1시간, 또 뭐 이것저것 쉬고 뭐 하는데 또 몇 시간.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에 12시간을 빼가지고 뭐 뭔가를 하는데 쓰는 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쓰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또 12시간 동안 또 숫자를 세는 것도 만만치 않죠. 하여튼 12시간을 쓴다 그러면 이제 한 1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작은 숫자가 아니고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30억을 살려면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최소한 3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300억이라는 그 염기 서열은 이렇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게 지금 결국은 인간을 만들어내는 설계의 도면이라는 거죠. 그 설계 도면이 아까 처음에 보여준 자동차 설계 도면에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내려는 설계 도면도 결코 만만치가 않은 건데,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설계 도면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여기서 엑손 있죠. 어떤 부분, 어떤 특정한 염기 서열을 가지면 그분이 엑손이 되고, 이제 인포메이션이 시작된다 하는 거를 알려주는 셈인 거죠. 여기 이제 인트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특정한 염기 서열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특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엑손이 이제 끝났다는 정보를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포 하나를 보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60억 개가 필요합니다. 아미노산은 그 염기상 세개가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이고요. 이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또 단백질이 이루어지죠. 그렇고 그다음 60억 개의 아미노산의 세포 안에 있는데 그 배열된 숫자가 순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무나 60억 개가 있더라도 그냥 아무렇게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배열돼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미노산도 일종의 큰 분자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분자에 사용되는 것들이 이렇게 꼬여 있는데 꼬여 있게 되면 이게 좌로 꼬여 있냐, 우로 꼬여 있냐, 뭐 이런 것이 또 따져볼 수 있죠. 근데 아미노에서 사용된 그 화학 결합들은 다 왼쪽으로만 꼬여 있는 그런 분자들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아미노산이 결합될 때는 특정한 화학 결합, 펩타이드라고 하는 특정한 화학 결합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또 대개의 아미노산에는 특정한 엔자임에 대해서만 작동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분자만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아까지 뭐 아미노산이 65억 개나 필요하고 이게 순서로 또 배열돼야 되고 그 중에 순서로 배열될 게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때도 어떤 좌편향된 분자들만 사용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결합될 때도 펩타이드라는 특정한 결합에서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아까 30억 개의 염기 서열이 있는 것도 굉장하지만 설령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들어내고요. 그거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과정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순서가 필요하고 좌향된 이렇게 분자들이 필요한 거고 또 펩타이드 결합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이게 저절로 우연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지난 200년 동안 과학기술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우주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또, 또 지난 시간에는 또 자연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감에 따라 지적 설계란 또 새로운 이제 이론들도 생겨나고 뭐 이렇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 확률도 이제 좀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주사위가 세 개가 있죠. 그럼 주사위를 이제 세 개를 각각을 던져요. 던졌을 때 맨 윗면에 다 1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옛날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 배우면서 또 그런 확률 같은 걸 계산하는 걸 배웠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세 번 던졌는데 이렇게 세 개가 다 1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씩 던졌을 때 1이 나와야겠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서부터 6까지 6개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1이 나와야 되니까 그 중에 확률이 어떻게 돼요?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주사를 던졌더니 그것도 또 1이 나와야 되니까 또 그 나올 확률이 6개 가운데 6분의 1, 6분의 1 되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사위를 세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의 조합은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딱 케이스죠. 전체가 1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결국 다 합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런 식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인간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특정 입장들이 이제 충돌해서 이제 분자가 될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진화론은 뭐예요? 원자가 이렇게 무작위로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떤 적당한 조건이 돼서 뭐 충돌해가지고 분자가 되고 또 그것들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좀 더 큰 분자가 되고 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인간까지 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입자들이 충돌해서 분자가 될 확률, 시간당 또 입자당 확률이 어떻게 되냐. 또 블라블라블라 여러 가지 있겠죠. 특정 무대에 맞춰서 핵산 분자가 될 확률, 아까 우리 핵산, 염기, 그런 거죠. 그 확률이 뭐고, 또 그럼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있고, 또 그것도 아까 얘기해서 세 개의 핵산이 모여서 아미노산이 될 확률이 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아까 세포 안에 남유선이 몇 개가 필요해? 60억 개죠. 60억 개가 적절히 될 확률이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절히, 남유선이 적절히 모였을 때 그 단백질 될 확률이 뭐냐? 등등등,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다 쭉 곱해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뭐냐면 이것이 계산한 것 같아요. 시간당, 입자당 이렇게 된 거니까 거기다 우주의 나이를 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 그래 이제 시간당 이렇게 되니까 이만큼 시간이 있지 않느냐. 입자당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우주의 입자의 개수 이렇게 이걸 곱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 계산하면 대충 어떤 값으로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은 가정이 들어가고 또 뭐 잘 모르겠는 건 대충 해서 적당히 숫자 세워놓고 하는데 또 나름 이제 우리가 자연에서 많이 아니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주의 나이, 우주 입자의 개수 이런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두 번째 시간 전에 우주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우주의 나이고 이게 굉장히 크긴 하지만 파이나이트하다. 이게 100억 년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주 입자의 개수도 무한한 게 아니고 파이나이트하다.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 18세기 이렇게 18세기 19세기 그렇죠. 19세기죠. 1800년대 말 중반이니까 19세기에 했을 때 그 당시에 우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주의 나이는 무한대다. 우주는 매우 크다.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거를 무한대로 생각한 겁니다. 무한대. 그러니까 앞에 것이 아무리 작아도 무한대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숫자 곱하기 무한대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그건 무한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가 작아도 무한대를 곱하면 이게 1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윈 스스로도 이것들이 너무 작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무한대